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열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원도 바뀌었습니다. 중단원, 2단원, 열과 에너지. 이 열과 에너지 단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력학 법칙들과 다양한 연력학적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쌓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부터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용어 정리. 먼저 온도. 온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온도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번 단원 학습 내용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온도. 온도가 뭘까요? 온도가 뭐냐고 물으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요. 온도 그거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뜨거운 건 온도가 높고 차가운 건 온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온도에 대한 개념이 진짜 1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온도에 대한 정의 이렇게 나타내셔도 뭐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물리학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이죠. 특히 물리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온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나타낸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왜냐고요? 이 정의는 물리적으로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의입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주 추운 겨울날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자, 저는 지금 운동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하고 있죠? 그래요. 운동장 한가운데에 섰더니 그곳에는 나무 한 그루랑 철봉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심심한 나머지 저는 그 두 물체의 온도를 재기로 했습니다. 나무와 철봉의 온도를요. 적당히 심심했으면 다른 걸 했을 건데 너무 심심해서 온도를 쟀습니다. 좋은 일 없죠? 어쨌건 온도를 쟀습니다. 이때 두 물체 중에서 어떤 것의 온도를 더 낮게 측정하였을까요? 나무, 철봉. 철봉, 나무. 어떤 것일까요? 아직 상상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죠? 조금만 더 상상해 봅시다. 여기 나무가 있네요. 나무를 한번 만져볼까요? 나무를 만졌더니 뭐 꺼끌꺼끌하니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철봉을 한번 만져볼까요? 철봉을 만졌더니 차가워. 그래요. 상상만으로도 차갑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상극장은 끝으로 하고요. 그래서 나무랑 철봉 둘 중에서 어떤 것의 온도가 더 낮을까요? 아무래도 철봉이 차가우니까 철봉의 온도가 더 낮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두 물체가 함께 있었다? 그러면 열평형 상태에 다다르기 때문에 두 물체의 온도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평형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요.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죠? 그래요. 열평형에 다다른 두 물체의 온도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건 철봉이건 둘 다 온도가 같다는 말이죠. 단지 여러분이 만져서 차갑게 느꼈다고 해서 철봉의 온도가 더 낮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의가 문제라는 거죠. 지극히 주관적으로 온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좋지 않은 정의입니다. 그러면 온도를 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그래요. 활발해진다고 배웠습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활발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바탕으로 온도를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활발한 정도가 대체 뭐냐? 이거 조금 애매한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량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은 온도의 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활발하다. 활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빠른 것이죠. 그래요. 속력이 빠릅니다. 속력이 빠르면 어떤 에너지가 커지죠?
그렇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커지죠. 그럼 운동 에너지를 바탕으로 활발함을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온도의 정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자가 갖는 어떤 에너지요? 평균 운동 에너지의 척도이다. 활발하다라는 표현을 이와 같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온도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의 척도이다. 그럼 왜 하필 평균이냐? 이런 궁금증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분자 하나를 가지고 각각의 온도를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 개의 분자가 모여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분자들의 평균을 가지고 온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평균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물론 이것보다 더 온도를 고급지게 정의 내릴 수도 있긴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수식을 바탕으로요. 자,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뭐 설명만 드릴게요. S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엔트로피, Q. 앞으로 배울 겁니다. 열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엔트로피, 열량, 온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 온도를 정의하는 것이 아주 깔끔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고급 물리학 정도 과정을 밟을 때나 볼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 정의는 그냥 소개만 하고 잊어버릴게요. 소개만 했습니다. 그냥 한번 구경만 하세요. 이것까지 필요 없고요. 우리한테는 온도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으면 요 정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뜨겁고 차가운 정도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실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분자가 갖는 평균 운동 에너지의 척도이다 라는 정의가 충분히 온도를 설명하는 좋은 정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온도를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온도 이야기한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온도하면 어떤 단위를 주로 쓰죠? 온도의 단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온도하면 떠오르는 단위. 그래요. 이거 섭씨 온도의 도죠, 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씨 온도를 많이 씁니다. 생활에서요. 섭씨 온도가 뭐냐?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나타낸 다음에 이걸 100등분해서 그 눈금 하나를 이제 섭씨 온도의 눈금으로 쓴 그게 바로 섭씨 온도 온도 체계거든요. 그죠?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온도 체계예요. 근데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물을 이용해서 만든 온도 체계인데 왜 섭씨 온도라고 부르냐? 이것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특징이 좀 있죠. 중국은 외래어를 전부 다 한자어로 바꾸는 작업을 많이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름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 이 셀시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한자어 그대로 음을 따서 읽으면 이 사람의 이름은 섭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섭이사, 섭씨 아저씨가 만든 온도 체계다. 이래서 섭씨 온도인 거예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지만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팩트입니다. 팩트. 진짜예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비슷한 예로 화씨 온도도 있습니다. 화씨 온도. 화씨 온도 누가 만들었냐?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파렌하이트.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중국으로 건너가면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파렌하이트 한번 빨리 해볼까요? 파렌하이트. 화륜의. 그래요. 화륜의 씨입니다. 화륜의 씨. 그래서 화씨 온도. 자, 제가 지금 정말 장난치는 것 같지만 표정 진지한 거 보이시죠? 진지합니다. 섭씨 온도, 화씨 온도. 그런 비밀이 숨어져 있었네요. 어쨌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이 섭씨 온도 단위를 많이 쓰는데 물리에서는 더 많이 쓰는 단위가 있습니다. K라고 쓰고 켈빈이라고 있죠. 켈빈 온도입니다. 켈빈 온도.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물리에서는 절대 온도를 주로 쓰니까 이 절대 온도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온도의 특징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0으로 잡고 이제 온도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생각으로는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낮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온도는 미니멈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해요.
그 한계가 얼마냐? 우리가 섭씨 온도를 나타내 보면요. 영하 273.15도예요. 영하 273.15도. 이거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어요. 이게 지구상, 아니 세계상 우리가 물리를 배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라는 것이죠. 이 온도 이하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관계된 내용이 사실 연력학 3법칙인데요. 연력학 3법칙은 교과서에서 따로 다루고는 있지 않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온도가 가장 낮은 온도이다. 알겠죠? 이 가장 낮은 온도를 0으로 잡는 것이 바로 절대 온도, 켈빈 온도입니다. 0켈빈.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참고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켈빈 온도의 눈금 하나 간격과 섭씨 온도의 눈금 하나 간격이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1켈빈 올랐다 라고 하는 것과 1도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눈금 간격이 같다는 겁니다. 절대 온도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온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를 0켈빈으로 두고 섭씨 온도와 같은 눈금 체계를 쓴다는 거.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절대 온도. 이렇게 해서 절대 온도까지 알아봤죠. 온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용어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용어냐고요? 바로 열입니다. 열. 일단 이 단원 제목 자체가 열과 에너지죠. 열을 모르면 이 단원 학습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겁니다. 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열이 뭐냐?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것이 이동하는 행위입니다.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것이 이동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것이 이동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어떤 걸 설명했었죠? 그죠? 일, work. 일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일 또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었어요.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행위가 열이에요. 차이점이 있긴 한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다가 무엇을 가하고 힘을 가하고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무엇이 있을 때 변이가 있을 때 에너지가 이동했고 우리가 일을 했다고 했었죠. 열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예요. 어떤 경우에 이동하는 에너지인가?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차, 온도차가 나거나 물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액체에서 고체, 고체에서 기체, 이와 같이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차가 나거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이동하는 에너지를 이야기해요. 일과는 차이가 있죠. 일과 공통점이 있다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방식이 달라요. 일은 힘을 가하고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변이가 있을 때, 열은 온도차가 있거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이동하는 에너지. 그래서 둘 다 에너지의 이동 방식입니다. 그럼 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이동하죠. 언제요? 온도차가 있거나 상태 변화가 있을 시에. 온도차가 있을 때 이동하는 에너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온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온도가 높고요. 하나는 온도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림을 나타내 볼게요. 여기 H는 hot, 여기 C는 cold입니다. 온도가 높은 것, 낮은 것. 높은 곳에서 낮은 것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이동하죠. 이 에너지가 이동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열이라고요. 그때 이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 열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문자로는 Q로 쓰고 열양이라고 부릅니다. 열의 양이죠, 열의 양. 참고로 단위는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줄을 쓰고요. 또는 칼로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칼로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이게 열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온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 사이에는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죠.
열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둘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프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Y축이 온도, 단위는 켈빈, X축이 시간, 단위는 세컨드. 자, 우리가 지금 두 물체. 자, 하나는 온도가 높은 TH, 다른 하나는 온도가 낮은 TC.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이 둘이 만나게 되면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요. 뭐 접촉을 한다거나 하면요.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서 자, 고온의 물체는 에너지를 뺏겼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점점 온도가 낮아집니다. 저온의 물체는 에너지를 얻게 되죠. 얘한테서 뺏은 만큼 얻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둘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같아질 거예요. 이렇게 온도가 같아질 겁니다. 같아진 온도를 T라고 해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이동하고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내려가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결국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집니다. 이때 이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열평형 상태라고 그래요. 열평형. 아까 전에 나무랑 철봉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었죠. 그죠? 열평형 상태. 이게 바로 열평형 상태입니다. 알겠죠? 고온의 물체는 에너지를 뺏겨서 에너지를 뺏겼으니까 온도가 줄어들고 저온의 물체는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이처럼 보시는 것과 같이 에너지, 열과 온도 변화는 아주 상관관계가 있죠. 그죠? 열과 온도 변화 사이에는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 변화와 열 사이의 관계를 사실 중학교 때 학습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중학교 때 학습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 안 날 것 같긴 한데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혹시 시멘트라고 가르쳐줬던 또는 시암탉이라고 가르쳐줬던 이 공식 기억나십니까? 시멘트, Q는 시멘트 또는 시암탉.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줬을 텐데요. 이 C가 뭐냐? C가 비열이죠, 비열. 비열 얘기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것 같죠, 그죠? 비열이 뭡니까? 1kg의 물체를 1도 또는 뭐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기억나세요? 비열, 중학교 때 분명히 배웠습니다. 제가 중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배웠습니다. 비열. 그래가지고 이 식의 뜻이 뭐였냐면 비열이 C이고 질량이 M인 물체에다가 Q의 열을 가하게 되면, 열량을 가하게 되면 온도 변화가 얼만큼 일어난다고요? 델타 T만큼 일어난다. 그 관계를 수식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 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이거 비열 배울 때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물론 이번 단원에서 이 식을 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웠었다라는 사실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쭉 나눠봤습니다. 온도와 열. 이 온도와 열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번 단원 학습 원활하게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열과 에너지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열과 에너지 단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열과 에너지. 여러 가지 열역학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들을 알아볼 거거든요. 제일 먼저 몇 법칙이냐? 열역학 제 몇 법칙이요? 제 1법칙일 것 같지만 0법칙입니다.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면 1법칙부터 시작하거든요. 뉴턴의 운동법칙도 1, 2, 3법칙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알지는 모르겠는데 케플러의 행성법칙도 있습니다. 케플러 법칙, 행성 운동과 관계된 법칙인데요. 그 케플러 법칙 또한 1법칙부터 시작해서 1, 2, 3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열역학은 0법칙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러냐? 사실 이 0법칙이 법칙으로 정의될 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법칙, 2법칙을 만들었는데 다른 1법칙, 2법칙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이 0법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법칙으로 그래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늦었죠. 1법칙, 2법칙 벌써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렇다고 이걸 1, 2법칙 뒤에다가 넣기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원래는 이게 1법칙이 되어야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0법칙으로 만든 겁니다.
참 연력학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네요. 연력학 영법칙. 사실 너무 당연해서 법칙으로 왜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법칙으로 정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력학 영법칙은 이런 겁니다. 자, A, B, C의 물체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촉해 있습니다. 알겠죠? A와 C가 열평형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열평형 상태에 있다. 그리고 B와 C도 열평형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와 B는 어떨까요? A와 B도 당연히 어떤 상태요? 열평형 상태에 있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연력학 영법칙입니다. 연력학 제0법칙. 너무나도 당연한 거. A와 C가 열평형에 있고 B와 C가 열평형에 있으면 당연히 A와 B도 열평형에 있죠.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열평형에 대해서 정의하는 법칙으로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열평형이 정의가 잘 되어야지 온도의 측정에 대한 정의를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온도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열평형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온도계를 갖다 놓은 다음에 그 온도계와 물체가 열평형을 이룰 때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온도죠. 그죠? 열평형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는다면 온도의 측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져요. 온도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면 연력학 1법칙, 2법칙 이것도 정의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연력학 영법칙.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얘기는 없네요. 연력학 영법칙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몇 법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1법칙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갑시다. 연력학 제 몇 법칙이요? 제 1법칙입니다. 제 1법칙.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몇 법칙이냐면 이 1법칙이에요. 1법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여기서 모든 문제들이 쏟아질 거거든요. 연력학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바로 이 1법칙에서 나올 겁니다. 0법칙 보시다시피 중요한 법칙이긴 하지만 별로 할 얘기가 없죠. 그죠? 문제로 낼 것도 없습니다. 2법칙이요. 2법칙은 정말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엔트로피 이런 것들 다 2법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2법칙 제대로 배우면 정말 어렵고요. 여러분들 소화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2법칙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밖에 문제를 못 내겠어요. 이 1법칙에서밖에 문제를 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1법칙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출제될 겁니다. 가장 많이 출제될 거기도 하고요. 알겠죠? 죄송합니다. 연력학 1법칙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력학 1법칙을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상기체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상황만을 놓고 1법칙을 적용할 거예요. 이상기체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상황만을 놓고 1법칙을 적용할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가 물론 실제 기체를 바탕으로 1법칙 적용해도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이상적인 상황부터 학습하고 1법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 실제 기체도 적용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것부터 배울 겁니다. 고교 과정에서는요. 알겠죠? 물론 실제 기체 적용하면 좋긴 한데 이상 기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요. 어렵습니다. 연력학 1법칙은 이상 기체만으로 배우는 걸 여러분들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일단 물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역학들도 다 이상적인 상황들이었어요. 물체의 크기 다 무시했었고요. 점으로 보고요. 물체 크기가 점인 그런 물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공기저항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쓴 적 있습니까? 없죠. 공기저항 안 넣었는데 어떻게 실제 물체와 같겠어요? 실제 물체랑 좀 차이가 나겠죠. 일단 이상적인 것부터 배우는 겁니다. 이상적인 거 배운 다음에 하나씩 추가하면서 실제에 가깝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일단 이상기체 이용해서 이상적인 상황부터 제대로 알고 갑시다. 알겠죠? 그래요. 그럼 일단 이상기체가 뭔가? 이상하다? 아니에요. 아이디얼, 이상적인 할 때 그 이상입니다. 이상기체. 이상기체가 어떤 기체냐면 이런 기체예요. 아주 이상적이라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힘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죠.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힘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없다?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힘을 주고받아야지 포텐셜 에너지도 있겠죠. 그죠? 보존력이 있어야지 포텐셜 에너지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없습니다. 왜? 힘을 주고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로지 무슨 에너지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운동 에너지만을 가져요. 이게 이상기체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이상기체는 이상적이다 보니까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를 잃지 않습니다.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를 잃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탄성 충돌한다고 그래요. 탄성 충돌. 이것 또한 이상기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충돌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손실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상기체의 특징이고요. 또 크기 또한 없어요. 크기 점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이상기체의 특징들이에요. 요런 특징들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기체라고 부르겠죠. 그죠? 이 이상기체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기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있죠. 압력, 부피, 온도, 몰수. 기체 양을 나타내는 몰수요. 이렇게 네 가지의 물리량들이 있는데 이 물리량들 사이에도 어떤 관계를 가져요. 이상기체에서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상기체를 바탕으로 1법칙 배우잖아요. 연력학 1법칙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물리량 사이의 관계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요. 상태방정식.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들 어떤 게 있다고요? 압력, 부피, 온도, 그리고 기체 양을 나타내는 몰수. 이와 같은 상태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인데 이거 사실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두신다면 연력학 1법칙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모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새로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그냥 모아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데 지나지 않아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정말요? 네, 진짜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기체 양과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라면 기체 양도 변하지 않고 온도도 변하지 않는 이것들이 일정한 상황이라면 압력과 부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것이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 압력이 크면 클수록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작아지겠죠? 압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피는 커지겠죠.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반비례 관계. 이거 배운 거 기억 안 나세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관계. 이거 무슨 법칙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압력과 부피, PV가 일정하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보일 법칙이에요. 보일 법칙. 요거 여러분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또 비슷하게 이번에는 기체 양과 몰수가 일정하고 또 압력이 일정한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 혹시 아시나요?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커진다.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래요.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커지죠. 온도와 부피의 비례 관계. 이거 무슨 법칙? 이거 무슨 법칙이죠? 이거. 그래요. 샤를 법칙. 기억나시죠? 보일 법칙, 샤를 법칙. PV는 일정, T분의 V는 일정.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합쳐서 무슨 법칙?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스물스물. 기억 안 나시면 지금이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압력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할 때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무엇 사이의 관계? 몰수 사이의 관계.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기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몰수하는 부피가 어떤 관계를 갖는다? 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거 배웠습니다. 이건 무슨 법칙일까요? 배웠어요. 제가 지금 안 배운 거 가지고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체 양과 부피가 비례 관계를 갖는다.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기억나십니까? 요 세 가지 법칙.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모아서 등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모아봅시다. 지금 부피와 압력, 부피와 온도, 부피와 몰수 사이의 세 가지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이거 종합해볼까요?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압력분의 Nt에 비례한다. 몰수 곱하기 온도에 비례한다. 이와 같은 관계 얻을 수 있죠. 이게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는 등식으로 바꿔봅시다. 등식으로 바꿀 때는 항상 뭐가 붙죠? 그렇습니다. 상수가 붙습니다. 그래서 V는 P분의 NT 곱하기 상수 R만 곱해주면 이것이 등식이 됩니다. 이 R이 뭐냐? R은 참고로 기체상수라고 하는 건데 기체상수예요. 일정한 값을 가지는 값입니다. 얼마냐? 8.31 줄 퍼 몰 켈빈의 값을 갖는 겁니다. 8.31의 값을 갖는 이 R을 곱해주면 V와 다른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분수꼴로 나타나 있으니까 얘를 압력을 좌변으로 쫙 넘겨가지고 우리가 곱하기 형태로만 이루어진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짱짱짱 P, V는 압력 곱하기 부피는 뭐랑 같다? NT 곱하기 R, NRT와 같다. PV는 NRT. 이게 바로 뭐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을 그냥 정리했을 뿐입니다.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에서는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력학 1법칙 푸실 때 우리가 이상기체만을 가지고 적용한다 그랬죠? 이거 무조건 써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걸 써놓으시면 효자 노릇 독특히 할 겁니다. 무조건 쓰고 시작하세요. PV는 NRT. 외울까요? 이거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P분은 노랗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걸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P분의 NRT 외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안다면 이거 그냥 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냥 P분은 노랗다 이렇게라도 일단 외웁시다. 알겠죠?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이거 모르고 1법칙 보는 거랑 이거 알고 1법칙 보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랑 1법칙을 배워가지고 한번 1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지금 수업을 마무리 짓는 기분인데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이상기체 이야기하고 수업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연력학 1법칙은 다음 시간에 제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력학 1법칙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경 지식만 이야기하다 끝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또 제가 강의 길어지면 여러분들 싫어하시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력학 1법칙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헤어지기 전에 PV는 NRT 기억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기로 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